네, 오늘의 정치온 시간입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상병 특검법 어제 본회의에서 표결 전에는 여당에서 17표 이탈표 나오느냐가 관심이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일단 분석으로는 여당 추가 이탈표는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더 많아요. 그렇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보여지죠. 예.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당초에 그 5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겠다 이렇게 예. 공개적으로 밝혔고 또 표결하고 나오면서도 평소 소신대로 투표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오히려 무효표 4표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5명이 그 찬성했다고 예. 하더라도 반대표 던진 분 또 기권표 던진 분을 합쳐보면 네. 최소한 6명 정도가 아마 그 민주당 또는 예. 이 범야권에서 그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산술적으로 그렇게밖에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예. 결국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두 명 정도의 더 이탈자가 있다면 그만큼 민주당 내지 야권에서 이탈자가 더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 민주당 쪽에서 또는 범야권 쪽에서 좀 이탈표가 많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탈표가 야당에서는 안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에 관한 국민의 그 여론이 워낙 높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국민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선 민의에 따른다는 그 충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쪽 주장일 수밖에 박수현 없겠죠. 당선인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 문제를 이 무의미한 것을 왜 따지고 있나 싶은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제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으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 어쨌든 한 장병의 죽음에 대해서 특검까지라도 해서 빨리 밝히자라고 하는 주장을 집권당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고 또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는 조롱을 받을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서로 부끄럽지 않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몇 표가 나왔고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했느니 어디가 균열이 있느니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 자체는 저는 국민 앞에 진짜 무의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어제 최해병 특검법 무결 관련해서 여당에서는요. 여당에서는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내일부터 임기 시작인데 22대 국회에서는 또 의석수가 더 줄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22대 국회의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 108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3명이 김재섭 당선자, 그렇네요.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또 한 분이 여성 의원 한 분까지 이미 찬성 의견을 밝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5분만 남았고 한데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방금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이 그전 단계에서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를 국민의힘 내에서 반란표 내지 그 찬성표가 많을 거다. 편지도 보내고 설득도 편지 했다. 보내고 10명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제 자신들이 전부 설득해서 과거 탄핵이 성공할 때처럼 또 그런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에서 반란표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된 것이지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 반란표냐 이 호기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바로 22대에 와서 과연 특검법이 새로 발의되었을 때 통과될 수 있겠느냐 또 재의결될 수 있는가 이것을 되짚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가늠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내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금 재발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재발의하면은 바로 또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그래요? 이제 원구성 협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법사위를 이제 민주당이 확보를 해야 이 문제를 이제
뭐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텐데 지난 21대 땐 패스트트랙으로 그렇습니다. 빨리 했었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예. 또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뭐 해야 될 텐데 그러면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상임위 협상이 빨리 안 된다고 본다면 그렇군요. 올 겨울 예. 거의 가야 이게 될 가능성이 법사위원장을 있거든요. 민주당이 가져오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협상에 응해줄 리가 없죠. 지금 협상이 예. 안 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원구성 상임위 배분 협상 이 문제 때문에도 좀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어제 이제 그 재의결에 이제 부결이 됐지만 그 이후에 어젯밤에 지금 방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대통령과의 뭐 통화가 뭐 3번 있었다거나 바로 넘어가죠,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더 나오면서 사실은 그래 정말 이럴 개연성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정말 높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과 이런 것들이 커지고 그러면 처리 환경은 그런 어떤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이 토론 모두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세 차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세 차례 통화가 좀 하루에 3번씩 통화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이제 그 수사 기록이 이 조사 기록이 경북 경찰청에 넘어가는 날 넘어갔다가 또 반환받는 그날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는 날이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고 과연 왜 이 통화가 이루어졌느냐 이건 아마 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지 그 통화 내용이 남아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국방장관이 예를 들어 제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면 대통령께서 알고 계십시오라고 충분히 보고를 하고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박세현 당선인께서도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하셨지만 수석 비서관으로 있으면 대통령과 하루에 10번 이상 통화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쟁점 있으면 보고도 하고 그에 대해서 지시도 받고 또 대통령이 의문이 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이 설사 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 열차 운운하는 것은 정말 저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그 아직까지 밝혀진 것도 하나 없는데 벌써부터 이런 통화 내용을 추측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저는 그보다 더한 것은요. 이 수사는 밀행성이라고 해서 수사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결을 해야 증거 은닉이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차단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누구하고 누구가 통화한 통화 기록이 확보됐다 이렇게 언론에 막 떠들고 그러면 그분을 나중에 이제 불러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하면 뭐 그날 오후에 점심 먹은 그 식당 맛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서로 간에 말 맞출 기회를 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떠드느냐 이것은 수사기관이 아마 의도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어떤 자료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들의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국민 여론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어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자료를 어디서 확보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불신을 키워왔어요, 국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국민이 3명, 2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업자득이라고 하냐? 우선 봅시다. 문제가 되는 사단장의 경우에는 처음에 그 수색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색 현장에 현장 지도를 간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최혜병이 순직하던 날도 언론 보도에
그 해병의 그 빨간 상의를 입고 수색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공보 활동이 잘 됐다라고 칭찬까지 한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긴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라고 그러죠. 조사에서 이 서류가 이첩되기까지 사실 회수되기까지 요 나흘간에 결과적으로 국방부와 대통령실과 124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중에 16번은 대통령실과 통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그 시점에 통화한 게 추가로 드러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닌 것처럼 계속 숨겨오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해온 것으로 국민들이 지금 불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의 상황들이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저는 좀 빨리 모든 것을 좀 정확하게 좀 고백할 건 하고 이러면서 최혜병의 죽음 앞에 모두가 겸허해지고 책임질 것 지고 하면 저는 빨리 끝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점점 문제를 키워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공수처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그리고 특검은 특검대로 하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중이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은 특검대로 하자. 왜? 바로 이제 민주당은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거대한 성역과 같은 것과 연결이 돼 있어 보는데 결과로 이곳은 은폐하고 자꾸 뭔가를 숨기고 있는 중이고요. 공수처의 수사력은 우리 김재원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뭐 수사 인력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미니 조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마지막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권은 현재의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현재의 이런 불신 상황을 보면 특검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인 알겠습니다. 것이죠. 오늘 아침에 민주당 회의 때 나온 발언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을 즉각 피의자 전환해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스모킹 건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다. 수사 외압 의혹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오늘 나온 민주당의 주장에 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제가 그런 말에 정청래 의원도 그런 문제가 이것이 뭐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중요한 지점이 됐던 그런 어떤 분기점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태도 전환을 하고 좀 정확하게 해라 하는 촉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한 수사 숨기지 말고 밝힐 건 밝혀야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유상범 의원, 지금 비대위원이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내용이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이 이런 그 최혜병 사건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그 수사단에서 이런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런 조사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면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수정하도록 요구를 했다. 예를 들어 그런 그 보고를 했다면 국방장관이 지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휘할 수 있든 없든 건 둘째치고요. 그런 내용의 통화라면 그것을 이것이 무슨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소지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로 모든 것을 마치 뭐 스모킹 건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과연 최혜병의 그 사망 사건을 지금 두고 최혜병이 무슨 억울한 죽음이라니 최혜병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가 누구라느니 지금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어서 해병대 사령관 또는 뭐 사단장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 그것을 면탈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누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냐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장은 최혜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사 외압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 이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진상 규명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외압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몰고 가서 결국은 탄핵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사건에 민주당이 관심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그 목표이지 다른 목표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거다. 거기에 대통령이 경로한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계속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그런 식의 그 선정과 그런 식의 미리 예단을 하고 끌고 가는 것이 어제 있었던 그 국회 표결 과정에서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탈하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좀 이탈표가 생기는 야권에서는 이탈표가 생기는 결과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야당도 좀 이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너무나 잘못된 그 선전을 하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불행한 사건을 이용하는 이러한 일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국민들께서 이 특검이 필요하다, 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세 분의 국민 중에 두 분 이상이 되는데 민주당이 국민을 선동해서 국민이 이렇게 믿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외압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될 수가 없지요.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 진상 규명하는 와중에 뭐 사단장이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외압 의혹과 연관되는 것들이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님이나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은 진상규명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으로 정쟁하고 있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계신데 이것이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진상을 지금 외압 의혹이 가로막고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인데요. 진상규명과 외압 의혹이 뭐 당연히 외압이 있으면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민주당 기본적으로요. 외압이 있어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외압을 기본 전제로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외압의 당사자다. 더 나아가서 전화한 것 자체,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전화한 것 자체가 외압의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 국방장관하고 통화도 못합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님 좋습니다. 그건 뭐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랑 오늘 말씀하시는 중인데 우선 제 얘기는 진상규명과 외압 의혹은 완전히 동전의 앞뒷만치로 연결이 돼 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압 의혹을 자꾸 줄이거나 은폐하려고 보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국민의 의혹을 해결해 줄 의무가 여야 동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당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절차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주셔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이 문제 끌고 가는 건 맞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대통령 탄핵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자, 여야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이제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은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때마침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개헌이란 방식도 또한 또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과 개헌 투 트랙으로 갈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꼼수인데요. 탄핵 이런 국민적인 심판보다는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소위 출구를 찾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제 탄핵이란 말은 하지 않는데 탄핵 열차 이야기하고 탄핵 열차 시동 걸고 기적 소리 이야기하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탄핵 임기 단축 또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임기 단축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여당이 완전히 반대하잖아요. 아니, 그 그러니까, 탄핵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87년 헌법 체제를 바꿀 때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나 정치권이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 개헌의 문제죠. 그런데 그 개헌의 문제에는 당연히 권력구조의 개편이라고 하는 핵심이 또 들어가야 개헌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력구조의 개편은 대개 우리가 묻잖아요. 가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거냐 뭐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개헌을 하게 되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1년 줄어드는 임기 단축의 효과를 갖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탄핵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차피 개헌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권력구조의 개편이 핵심인데 또 4년 중임제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탄핵이라고 하는 불행한 역사를 겪지 않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인 것이죠. 대통령 실제로,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있는 얘기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경원 당선인이 잠깐 그 과정에서 개헌 관련해서 사회자가 물으니까 그 관련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나경원 당선인은 아마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질문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4년 중임제 개헌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야당 특히 조국 당선인 이런 분들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끌어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맞닥뜨려져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그냥 답변을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 하나는 현직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기 중에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렇군요. 첫째 하나는 그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의 경우에 그것을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다음 차기 그 임기에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현직 그 임기에 곧바로 적용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헌법에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제한을 개헌을 할 경우에는 다음 대통령부터 그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임기 연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마치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의 정신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런 개헌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국회의원 제적 그 3분의 2, 즉 그 200석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임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개헌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대통령을 임기 전에 끌어내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이제 조국 당선인 같이 개인적인 안갚음 차원에서 정치를 지금 정치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탄핵과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면서 이런 임기 단축 주장을 하는 것인데 역시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는데 아마 좀 이 4차원적인 그 상상 속에서 이제 정치를 많이 끌고 가던 분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탄핵 이야기 나오고 또 임기 단축 이야기 나오고 개헌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정치권에서 화두가 돼서 저희가 잠깐 여야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또 두 분 개인 의견도 들어봤고요. 잘 들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변에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출마하는 게 거의 확실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고 개혁신당 상임고문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현명하다면 당대표 안 할 것이다. 그리고 1년 뒤면 찾을 거니까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지난번 라디오 출연해서 그러고 오늘 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묻는다면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라 다음에 이제 있을 보궐선거나 이런 곳에 자연스럽게
또 관례적 방법으로 정치권에 등판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전당대회 출마 안 하면 또 뭐 할 건데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출마를 위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고 자기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고민일 거예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뭐 KC 인증받지 못한 해외 직구 금지 같은 이런 데는 또 반대 의견도 내지만 그러나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어떤 굉장히 미묘한 문제들에서는 입장을 안 내고 조용히 침묵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좀 저울질하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본인의 행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정치 행보에 득보단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저한테 그 이유를 물으실 리는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 의원한테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망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김지원 많죠.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본인의 그 활동 범위가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할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지. 그렇지 않다면 언제쯤 선언할까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니 아직까지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 경선 룰도 확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고요. 그렇네요. 만약에 출마하지 않을 생각으로 다음에 불러줄 그런 때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에 출국해서 공부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국민들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리두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 안 된다면 어디 저 카이스트나 이런 쪽에 공부하러 간다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꾸준히 계속 정치적인 그 저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다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지구당 부활 문제는 이게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던 분, 과거 지구당이 존재했던 시절부터 정치를 했던 분들은 그 폐해를 알고 있거든요. 불법 대선 자금 차떼기 사건 때 없어진 거였죠. 사실 뭐 차떼기 사건이 지구당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 정치에서 여러 가지 그 돈 때문에 벌어진 일, 그 트럭으로 돈을 실어 날라야 선거가 되던 그 시절의 문제 때문에 이 정치권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정치인들이 스스로 좀 포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당이거든요. 지구당이 부활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구당이 있을 때 어떤 정치가 있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군요. 이건 기본적으로 돈 문제거든요. 그리고 돈이 조달되는 방법이 불법적인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하면 좋아할 분들은 그때 정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원외위원장들이 지구당이 생기면 좀 정치하기 쉽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위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도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출마 의지를 굳혔다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21대 국회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서요. 어제도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됐고 폐기됐습니다만 야당 주도로 또 쟁점 법안들이 다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오늘 세월호 참사 피해자 피해보상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또 다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22대 국회에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요. 22대 국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21대 국회보다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22대 국회 처음부터 굉장히 경색되고 21대 국회의 재판이 될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내일 당장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되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같은 걱정이에요. 뭐 잘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서로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김지원 최고위원님? 근데 이제 그 국회가 그 임기가 끝날 때 되면요 항상 그 언론에 나와요. 역대 최악의 국회 드디어 이제 끝난다 이런데 근데
보통의 경우는 역대 차기 국회가 끝나니까 이번 22대 국회는 좀 나아진 저 새로운 국회를 새로운 기대한다 각오도 이러는데 밝히고. 이미 예. 더 최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더군다나 그 개인적으로 이미 저 독한 안가품의 정치를 기치를 내걸고 있는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정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번 겪어보고 경종을 울려주는 것밖에는 큰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김재원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22대에 들으셨으면 저 같은 사람과 함께 대화를 잘 풀어봤으면 좋았을 그러니까요. 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뭐 박수현 의원님은 좋은 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덕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정말 두 분은 다 20대 국회가 더 최악일 가능성도 있겠다 걱정하셨는데 20대 국회는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